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위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단한 자기 성찰과 사색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피해가려고 한다. 그러나 진실에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그 고통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점점 더 자기 성찰의 길로 나아간다. 안녕하세요. 리딩 인사이트 마인드 뮤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 능력을 의미하고, 자기 성찰 능력은 용기 있게 자신 내면에 머물 수 있고 고통을 극복해낼 힘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2013년에 읽었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읽어보니 자신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능력, 현실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방법 등 삶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요즘 같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스카펙의 저서로 자기 책임과 성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육, 사랑, 성장과 종교, 은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치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건강한 삶을 향한 진화 과정에 필요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마주보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금 삶을 돌아보고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삶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되짚어보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대신에 드러내놓고 또는 은근히 자신이 지닌 어려움, 걱정, 문제가 엄청나다고 끊임없이 불평한다. 그들은 마치 삶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것처럼, 다시 말해 삶은 응당 편안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특별히 자신이나 가족, 부족, 계급, 국가, 인종 혹은 인간에게만 들이닥친 유례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놓고 또는 은근히 발설한다. 나 자신도 그래 본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평이 어떤 것인지 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저 불평하고 싶은 걸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제들의 해결법을 가르치고 싶은 걸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는 훈육이다. 훈육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부분적인 훈육으로는 일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온전한 훈육이 있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삶이 힘들다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냐에 따라 절망, 비애, 슬픔, 외로움, 죄책감, 후회, 분노, 두려움, 걱정, 고뇌, 좌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진다. 종종 아주 불편해지고 육체적인 고통과 맞먹는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건이나 갈등이 야기하는 바로 이 고통 때문이다. 삶은 끊임없는 문제를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므로 삶은 항상 힘들고 기쁨과 동시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에 삶의 의미가 있다. 삶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이 문제들이다.
문제에 부딪히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진다. 사실은 이때 용기와 지혜가 생겨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자극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바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고통을 통해서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대로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 이러한 이유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문제를 환영하며 실제로 문제가 주는 고통을 환영하는 법을 터득하려 한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여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문제와 이에 따르는 고통의 감정을 피하려는 이러한 성향이 정신병의 근본 원인이다. 대부분 사람이 크든 작든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 대부분은 크든 작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문제와 이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고자 상당히 멀리 가버린다.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건전하고 지각 있는 모든 방법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안주할 수 있는 환상을 최대한 공력을 들여 만들어낸다. 때로 이러한 환상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되기도 한다. 칼 융의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표현대로라면 신경증이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피하려고 했던 그 고통보다 피하려는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진다. 신경증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문제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신경증은 더욱 더 쌓인다. 그런데 다행히 어떤 이들은 신경증에 대결할 용기를 지니고 있어서 정당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나간다. 어느 경우든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당한 고통을 피하려 하면 역시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장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만성적인 정신병 상태에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치유되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시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을 늘 가르치자. 고통을 겪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문제에 직면하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자는 뜻이다. 이미 나는 훈육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이것이 괴로움을 견디게 해주는 테크닉이고 문제가 주는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배우고 성장한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것은 괴로워하는 법과 동시에 성장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의미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자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훈육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아이들은 어린 시절 자주 심하게 벌을 받았다. 심지어는 사소한 실수에도 부모로부터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발로 채이고 두들겨 맞고 회초리로 맞았다. 그런데 이러한 훈육은 의미가 없다. 절제되지 않은 훈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육이 무의미한 이유는 부모 자신들이 자제가 안 돼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 자주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위험도 조심성도 분별도 없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되는 대로 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다. 부모의 삶이 무질서하고 정신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절제된 생활을 가르치려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 아이에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 아이는 그 말이 이해가 될까? 어린 때는 비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린 눈에 비친 부모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부모가 하루하루 자제하고 조심스럽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정연한 생활 능력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이것이 사는 방식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매일을 무절제하게 제멋대로 사는 부모를 보아도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때로 무질서하고 정신 사나운 가정에도 진실한 사랑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절제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 자녀에게 줄 시간이 없거나 시간을 들릴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훈육의 필요성이 은근히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고 만다. 훈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때도 아이들을 그래도 내버려 두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에 이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부모는 아이가 확실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훈육해야 할 미묘한 순간도 알아차리고 애정과 배려로 부드럽게 타이르거나 야단치거나 방법을 알려주거나 칭찬을 한다. 그러한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케이크를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느 때 살짝 거짓말을 하는지 어느 때 문제에 부딪히기보다 문제에서 도망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답하고 이럴 때는 약간 조이고 저럴 때는 약간 풀어주고 조금 가르치기도 하고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살짝 안아서 뽀뽀도 해주고 훈계도 좀 하고 살짝 등을 두드리면서 시간을 들여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고쳐주고 바로잡아준다.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훈육 방식은 사랑 없는 부모의 훈육보다 질적으로 월등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는 아이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결정을 내릴 때 괴로워하고 말 그대로 아이와 고통을 함께한다. 아이들은 맹인이 아니다. 부모가 자기와 고통을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당장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들 역시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기꺼이 나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고통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 거야. 나도 기꺼이 괴로움을 견뎌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자기절제의 시작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치는 시간의 질과 양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부모는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에게 자주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친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한다. 아이들은 결코 이러한 공허한 말에 속지 않는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면서 의식적으로 그 말에 집착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부모의 말이 행동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 이와 반대로 진정으로 사랑받는 아이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무시당했다 주장하고 억지를 부릴지라도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린다. 이러한 인식은 황금보다 가치가 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 다시 말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스스로 소중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며 자기 절제의 초석이다. 그것은 부모가 주는 사랑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이러한 믿음은 어린 시절에 획득해야만 한다. 성인이 돼서 그것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자기 절제의 초석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돌보게 된다. 자기 절제는 스스로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다. 시간의 문제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만약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면 시간을 소중하게 느끼게 되고 시간이 소중하게 생각되면 시간을 잘 이용하고 싶어진다.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면 시간을 절약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을 받은 운 좋은 아이들은 자기 가치를 마음속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깊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성인으로 자란다. 모든 아이들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생후 6개월에 접어들 무렵, 즉 자신이 부모와는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은 아주 무력하다는 것, 즉 모든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온갖 것들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것이 모두 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은 죽음과 같다. 아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 때는 상대적으로 무심하거나 냉담한 부모도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에는 본능적으로 민감하다. 세상이 언제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이런저런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알고 즐거움을 위한 기회는 집과 부모처럼 언제나 거기에 있으며 필요하면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부모가 죽고 없거나 버림받거나 순전히 방치되거나 사랑이 결핍되거나 해서 실제로 버림받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사실 버림받지 않는 아이들도 부모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은 받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가능한 쉽고 빠르게 훈육하기 원해서 노골적으로 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그런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러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물론 그것은 버림받음이고 죽음이다. 이러한 부모는 아이를 조정하고 지배할 필요 때문에 사랑을 희생한다. 그 대가로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버림받은 채 세상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뿌리 깊은 의식 없이 성인이 된다. 그들은 반대로 세상을 위험하고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고 미래에 더 큰 즐거움이나 안전을 보장받는다 해도 현재의 어떤 즐거움이나 안전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미래는 참으로 미심쩍기 때문이다. 신경증과 성격장애.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신경증이 아니면 성격장애로 고생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책임감에 장애가 있다. 그런데 세상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서로 상반된다. 신경증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려 하고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응당져야 할 책임조차 피하려 든다. 신경증인 사람들은 세상과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신경증인 사람과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패턴조차 다르다. 신경증인 사람들은 꼭 해야 했는데, 마땅히 하는 게 좋은데 해서는 안 되는데와 같은 표현을 즐겨 쓴다. 이것은 자신을 항상 수준 미달이고 늘 엉뚱한 선택을 하는 열등한 존재로 자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어떨 수 없었어, 이렇게 해야만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와 같은 표현을 심하게 사용한다. 이는 자신은 선택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자기 행동은 전적으로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외부의 힘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짐작할 수 있듯이 신경증인 사람들은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치료가 쉽다. 그들은 자기 공경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 그들은 자신을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보다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분석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약간의 신경증이나 성격장애 증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사는 동안 책임져야 할 것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분간하는 것이 실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평가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양심적으로 이행한다면 이러한 평가와 재평가의 작업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과정이든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분석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나 의지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아이들은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많은 갈등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은 신경증도 갖고 있다. 아이들은 어떤 상실을 겪고 납득이 안 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책임지려 한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과 그 세상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많은 경험을 쌓고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성장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고통을 다루는데 필요한 훈육의 세 번째 요소는 진실에 충실하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영혼이 성장하려면 이것이 항상 필요하다. 진실은 현실이므로 표면적으로 이 점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거짓은 현실이 아니다. 세상의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볼수록 세상에 대처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다. 세상의 현실을 덜 명확하게 바라볼수록, 다시 말해, 우리의 정신이 거짓과 오해와 환상으로 혼란스러워질수록 올바르게 처신하고 현명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삶의 영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지도와 같다. 지도가 진실하고 정확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게 될 것이고 가고 싶은 곳이 정해질 때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지도가 잘못돼 있고 부정확하다면 대개 길을 잃을 것이다.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무시해버린다. 현실로 난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한다. 우선 우리는 지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우리의 지도는 더욱 커지고 정확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가 끝날 때쯤 이러한 노력을 멈춘다. 그렇게 되면 그 지도는 작게 대충 그려지고 말아 세상에 대한 견해는 편협하고 오류투성이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 말기쯤 가면 노력하기를 포기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도가 완전하고 세계관은 옳다고 확신하고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마치 지쳐버린 것처럼 보인다.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무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확한 지도를 위해 계속해서 지도를 고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날마다 현실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새 정보들을 흡수하려면 지도를 계속해서 수정해야 한다. 수정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때로는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인류가 지닌 많은 병폐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균형 잡기.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시에 진실로 우리 책임이 아닌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정돈이 잘 되고 효율적인 현명한 삶을 위해서는 그날그날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기쁘게 살려면 파괴적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현재에 살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훈육 자체가 또한 훈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훈육을 훈육하는데 필요한 훈육을 나는 균형 잡기라고 부른다. 이것이 여기서 논하고 싶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훈육 유형이다. 균형 잡기란 우리에게 융통성을 주는 훈육이다.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활동 분야에서 비상한 융통성이 요구된다. 한 가지 예로 화를 내는 것을 생각해보자. 화는 우리 생존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서 우리 안에 키워진 감정이다. 다른 유기체가 우리의 지리적 또는 심리적 영역을 침해하려고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짓누르려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화를 낸다. 화가 나면 상대와 싸우게 된다. 화를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짓밟히고 완전히 짓눌리며 말살될 수도 있다. 화를 내야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처음에는 우리를 침해한다고 인식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 또는 남들이 우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분명할 때에도 화를 내며 대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뇌의 우위 기능인 분별력이 하위 기능인 감정을 규제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분노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여러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해야만 할 것이다. 때로는 심사숙고해서 자기 평가를 한 다음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화를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화를 표출할 때는 가장 적당한 때와 방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화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유연한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화 다루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서 대개의 경우 어른이 된 뒤에나 심지어 중년이 지나야 가능하기도 하며 때로는 죽을 때까지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람들은 모두 유연한 대응 방식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심리치료의 많은 부분은 환자로 하여금 더 유연한 대응 방식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다. 대개 환자들이 걱정과 불안과 책임감에 억눌려 있을수록 치료는 더 어렵고 진척 속도도 더디다. 성숙한 정신건강에 필요한 것은 상충되는 요구, 목적, 의무, 책임, 목표 같은 것들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균형을 잡고 계속해서 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이러한 균형 잡기라는 훈육에서 근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포기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훈육이다. 정확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삶의 여러 가지 구부러진 길과 모퉁이와 타협할 때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포기 대신 유일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아예 그만두는 일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성찰을 잘하고 계신가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나요? 오늘 이 책을 통해 스스로를 훈육은 잘하고 있는지,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는지, 자녀를 훈육할 때 사랑 없는 훈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보고 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46년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도 이 책은 우리 삶을 통찰하고 여전히 무엇이 중요한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자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지혜와 통찰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자신을 성숙시킬지 안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혼란과 좌절을 겪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성숙의 과정이란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수정하고 고통을 겪어내는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신의학자답게 잘 설명하고 교육적인 함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상실로 고통받고 계신 분, 육아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막막하신 분, 성장에 목마르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공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소통하는 책 리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